시간이 많이 좀 늦어진 관계로 저는 조금 빨리빨리 가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부분은 2018년도 리뷰를 보면서 이제 북미 소비 시장 트렌드 변화와 이 트렌드 변화 통한 진출 전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께서도 전에 나오신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이 경제 대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모든 게 제일 쌉니다. 자동차도 싸고 집도 싸고 한국에 있는 브랜드 화장품도 미국 아마존 가면은 한국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싸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모든 제품이 미국이 제일 싸요. 하지만은 이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다 진출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미국 소매가 증가하는 걸 보면은 2009년 이후로 계속해서 1년에 3%에서 4% 사이로 미국 소매 경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2015년도, 2017년도 미국 100대 리테일 기업 성장률을 비교를 하게 됐는데 한 해 한 해 누가 큰 것보다도 3년 동안 에브리지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성장이 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좀 와치해야 될 부분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월마트, 크로거, 코스코 이제 위에 있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이 매출로 보면은 아직 1등은 아닌데 매년 지금 3년 성장률을 보시면은 2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100대 기업 리테일 성장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역사상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그런 기업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 또 이 아마존 이펙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2017년도 미국 소매점 문 닫은 경우를 리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2017년도 대략 10,000개 정도의 점포, 그러니까 대형 유통망 점포가 미국에서 문을 닫았고요. 그 위에는 뭐 레디오쉑, 페일레스 등등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그 점포 클로징을 보게 되면은 망해서 닫은 데들이 굉장히 많고 2018년도 점포 클로징을 보게 되면은 망해서 닫은 거는 웬만큼 거의 다 망해서 정리가 됐고 2018년도는 월그린이라는 또 미국 100대 그리고 탑 10대 안에들은 대형 유통망에서도 스토어들을 많이 문 닫게 됐는데 2018년도 스토어 클로징 트렌드는 망해서 닫는다기보다는 이제 다이어트죠. 필요 없거나 활성화가 좀 슬로우한 데들은 이제 문을 닫으면서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스토어를 닫았습니다. 미국 온라인 마켓을 보면은 온라인 소매를 보면은 매년 이거는 이제 미국 그 센서스 자료인데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서 위에 보시는 것은 그 온라인 마켓이 증가하는 그 수치고 그리고 아래는 이제 그 유통망들 스토어 세일즈 하는 그쪽 유통망들의 이제 증가율이고요. 보시면 온라인은 아직도 여기서 미국 진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확장성이랑 이렇게 그 좀 그 포텐셜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을 잠시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뭐 2018년도만 봐도 한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을 뭐 10% 이상이 하시고 계시고 미국은 뭐 데이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은 8%에서 10% 미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인구 숫자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은 그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타페스트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를 잠시 적어놨는데 이제 나중에 저 아래 전략 부분에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타페스트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구글에 한번 쳐보시고 굉장히 미국 진출에 있어서 틈새 시장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것이냐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리뷰를 하십시오.
여기에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틀린 부분 중에 제일 틀린 부분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 온라인 통해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는 율이 굉장히 제일 높습니다. 지금 미국 보시면은 1.5%만이 온라인을 통해서 생필품, 식료품을 구매를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19.7%라는 다른 나라와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생필품, 식료품을 온라인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제 그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죠. 한국은 이제 그 하루 안에 제주도까지 배달이 되는 그런 지역 특성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넓어서 하루 안에 간다는 거는 비행기 타고 이제 뭐 끝에서 끝을 가려고 하면은 5-6시간 가니까 이제 그런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기회는 무엇인가 하면 미국은 아직도 온라인 식료품이랑 생필품 구매율이 낮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저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포캐스트가 되고 있고 아마존 코리아에서도 아까 정길수 매니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는 아마존이 없어요. 한국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존 코리아라는 집단이 한국에서 셀러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존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마존이라는 데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없어요. 뭐든지 하는 거에서는 생각이 있고 플랜이 있고 퓨처가 있는 데인데 아마존이 한국에서 판매는 안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을 데리고 셀러 양성을 한다는 한국에서 셀러 양성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회사 소개를 할 것인데 저희는 2003년도서부터 미국에서 온라인 유통만을 해온 회사이고 저희 회사 레비뉴의 90%는 PB 상품이에요. 그리고 그 PB 상품의 99%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라는 데서 한국에서 소싱을 하고 한국에서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마존의 엔드게임에는 브랜드와 퀄리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재밌는 현상인데 미국 10대 리테일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합쳐서 미국 10대 리테일러들을 보면은 모두 온라인 스토어와 오프라인 스토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맨날 아마존 하지만은 또 얘네는 또 나름대로 계속해서 또 스토어를 조그맣게 내고 있고요. 그래서 탑 10 리테일러들 소매점을 보게 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해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대형 유통망의 닷컴 쪽 부분을 포커스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 대형 유통망들 자체 몰들이나 그런 웹사이트들 방문자 증가율과 비헤이비어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2017년도에서 뭐 방문자 숫자로 월마트 같은 경우는 60%가 늘었어요. 워낙 이제 가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월마트닷컴은 비지터 숫자들이 굉장히 높은데 월마트닷컴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비지터보다는 동네 월마트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가는 비지터들을 통해서 월마트닷컴에 지금 비지터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비헤이비어 부분인데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마존에서도 발표를 했지만은 트래픽 수치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트래픽 수치뿐만이 아니라 바운스 레이트라고 해서 아마존을 방문하고 바로 튀어나오는 그 퍼센테지가 굉장히 그 트래픽 점유율에 비해서 낮게 나와 있습니다. 트래픽 쉐어는 54% 굉장히 큰데 바운스 레이트는 2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옛날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야후라는 데가 유명했을 때 다 야후 메일 가지고 있었고 한국으로 하면은 네이버겠죠.
네이버가 홈페이지로 셋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를 가고 거기에서 뭐 지메일을 치든 구글을 치든 뭐 아마존을 치든 하고서 바로 바운스가 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 막대한 트래픽을 갖고도 바운스 레이트이 그냥 보통 에브리지 바운스 레이트밖에 안 나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무슨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아마존은 제품 구매에 있는 서치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글에 가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글에 가서 설치를 하지만은 제품을 소비재를 구매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할 때는 아마존으로 먼저 간다는 이야기죠. 아마존이 인터넷 판매, 미국 인터넷 판매 지금 49.1%, 50% 넘고 있고요. 단독 웹사이트에서 이커머스를 50%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데는 이제 미국의 아마존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거의 30년 돼 가는데 이제 미국에서 우리들이 이제 사는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한다 하면은 그냥 아마존에서 뭐 산다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아마존이라는 건 그냥 아마존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한다는 이야기고 또 이제는 아마존이 미국 소매의 5% 정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이제 그 세계 경제 한 축을 하는 그런 그런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경쟁도 많고 해프닝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예전 같이 뭐 상품을 올려놓고 노출이 되기 바란다는 거는 좀 무리한 바람이고요. 여기 보면은 요 데이터는 지금 파란색은 이제 스토어 베이스 세일즈라고 해서 매장 판매율이고 이제 오렌지 색깔은 아마존 이제 판매율인데 여기서 보실 것은 아마존이 이제 잘 팔기 시작하면은 카테고리에서 그러면은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카테고리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보기 딱 확연하게 보일 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아마존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FMCG라고 아까 한국에서 많이 나가는 식료품과 생필품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어퍼튜니티가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쪽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아마존 시대에 그 대형 유통망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가?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2016, 2017년도에 아마존 때문에 망할 거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읽은 기사를 보면은 지금 베스트바이는 굉장히 드라이브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을 이제 겪고 여기에서 베스트바이가 다른 데랑 좀 틀린 점이 2018년도 베스트바이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이 아마존 파이어 스틱이라고 TV 뒤에다 이렇게 크롬캐스트 같은 건데 이제 뭐 방송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베스트바이 입장에서 자기네 경쟁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아마존 회사의 제품을 팔아줄 이유가 없지만은 베스트바이는 일찍이 이기지 못하면 같이 손잡고 가자, 공존하자, 공생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존 제품을 블랙 프라이데이에 팔았고 또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아마존 저 제품이 베스트바이에서 이제 제일 많이 팔린 제품으로 유닛 세일즈로 보면은 제일 많이 팔린 제품으로 판매가 되었고 CES 2019년도 CES 때는 이제 아마존 TV 섹션을 베스트바이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움직이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2018년도에 여러 가지 리테일 트렌드를 통해 미국 진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할 이야기는 많지만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미국 내 물류 현지화 그리고 아마존을 통한 미국 내 제품 인지도 형성 제품 특성을 고려된 틈새 시장 공략, 소셜 미디어를 통한 미국 내 브랜드 마케팅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인지도 부분인데, 여기에서 파란 선은 미국 사람들은 코스코 아니면은 샘스클럽 멤버십이 있어요. 그런데 요 파란색 선은 샘스클럽 멤버십 가정당 가지고 있는 거 대략 한 30%죠. 2012년도서부터 이 자료는 16년도까지고요. 빨간색은 코스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 12년부터 16년도 대략 30%에서 25%의 가정들이 코스코 아니면은 샘스클럽이라는 그 대형 클럽형 그런 이제 매장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년도서부터 저 오렌지 색깔이 무언가 하면 아까 그 15만 원 정도 간다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이거든요. 보시다시피 2012년도에는 20%도 안 되던 가정당 가지고 있는 것들이 2016년도 말에는 거의 45%. 가정당 이제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플러스 코스코 아님 샘스클럽 멤버십은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뮤직 서비스, 뭐 비디오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주는데, 공짜로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질이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 넷플릭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전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넷플릭스랑 아마존이랑 많이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 조금 좋은 프로그램 나온다 하면 또 그 다음 해는 이제 넷플릭스가 또 좋은 프로그램 나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붙잡아 가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아마존에서 주는 프로그램들이 나쁘지 않은 거죠. 미국에서 그럼 아마존을 왜 가느냐? 여기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리턴 팔러시랑 리뷰입니다. 저희가 그 한국에서 이제 조금 큰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안정되고 그런 회사들 브랜드들을 미국 진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브랜드 인지도는 없어져 버려요. 미국 마켓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에서 좋은 브랜드가 미국에서 시작을 하려면은 미국에서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다시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뭐 현대차처럼 삼성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테레비 광고를 할 것이냐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아마존을 직접 진출을 통해서 거기에서 가성비와 상품성을 갖고 인지도를 만들어가고, 그 인지도를 아마존 안에서 만들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대상들을 찾아가서 그 대상들이 인터랙트하는 그런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주입을 또 시켜야겠죠. 우리 이런 제품이 이렇게 해서 이런 리뷰가 있는데 보십시오. 그냥 받고서 날만 자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갖고 알려야겠죠. 아까 이야기됐던 구글 vs 아마존 이야기인데, 사실 구글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스터 빔이라는 그 밖에다 다는 등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미스터 빔이 브랜드예요. 구글에서 미스터 빔을 치면은 맨 위에 상위로 광고 나오는 것도 아마존이고, 그 바로 아래 이제 뭐 리뷰까지 다 나와버리죠. 리뷰도 별이 몇 점이고 몇 개의 리뷰가 올라왔는지, 그리고 아마존의 링크가 바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그 서치 리절트 페이지를 보면은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광고, 올게닉, 그다음 비디오, 그리고 올게닉 몇 개 나오고 그 아래에 이제 소셜 부분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다 아마존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구글을 쳐도 아마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마존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은 비디오가 됐든 소셜 미디어가 됐든 그거를 백업해주는 그런 부분 마케팅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 내 물류 현지화, 이제는 대형 유통망도 그렇고 그들은 리스크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게 돼도 미국에서 물건을 받기 원하고, 또 입점을 시켜준다 해도 또 미국에서 그 제품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국에 물건을 갖다 놓는 것 자체가 리스크고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다 갖다 놓는다는 것 저희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이 아니라 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구를 믿고 누구 손에 이것을 주어 줄 것이냐.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제품이 미국의 현지에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이제 물류 부분에서 왜 현지화를 원하느냐. 미국 도착하기 전에, 유통망에서 판매하기 전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통망에서는 이런 리스크까지 얹고 나는 내 리스크를 갖고 입점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날짜에 못 맞춰오고 뭐 항구에서 파업해서 물건 못 오고 그런 부분에 리스크를 얹지 않겠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틈새 시장 발굴 공약을 좀 많이 하는데 틈새 시장 발굴은 저희가 보는 거는 시장 크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제품의 포지셔닝과 저희 제품이 경쟁해야 되는 그 틈새 시장 경쟁 분석을 많이 합니다. 뭐 시장 크기로 보면은 핸드폰 액세서리가 굉장히 크죠. 핸드폰 안 갖고 있는 사람 없고 핸드폰 케이스 없는 사람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제 자료에서 인정한 것이 핸드폰 액세서리 굉장히 힘들다. 대박나기 힘들다. 부가가치도 주기 힘들고 또 가격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좋은 거는 조금 더 내야지 비싼 고기는 조금 더 비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핸드폰 액세서리에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시장성으로만 보면 마켓 쉐어로만 보면 마켓 사이즈로만 보면은 핸드폰 액세서리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경쟁을 분석했을 때는 그다지 좋은 캐테고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진출하는 입장에선 할 거 많잖아요. 제조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좋은 예로 이제 뭐 폴딩 체어죠. 접이식 의자인데 또 접이식 의자라는 마켓이 작은 접이식 의자보다는 훨씬 크죠. 마켓은. 하지만은 마켓이 큰 만큼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경쟁도 클 것이고요. 그래서 초반에서부터 더 이제 니치 마켓을 찾아 들어가는 것인데 미국은 소비층이랑 인구가 많다 보니까 틈새 시장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틈새 시장을 잘 찾아가는 것이 이제 초반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틈새 시장 발굴과 공약 부분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타페스트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인데 여기는 미국 소비층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별로 67개로 나누어서 굉장히 분리 정리를 잘 해놓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누구한테 팔지 모르긴 하지만 또 여기 67개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모든 바이어를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다면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2018년도에 저희가 K-뷰티 쪽을 많이 작업을 했고 또 K-뷰티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을 넘어서서 이제 오프라인도 저희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바이어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께서 딱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K-뷰티는 아직도 익스페리멘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K-뷰티가 익스페리멘트냐? K-뷰티가 나오기 전에는 미국의 뷰티는 로션, 땡. 그런데 K-뷰티가 나온 후로 토너도 생겼고 토너 전에 클렌저가 있고 또 토너 이후에는 뭐 이멀션이라는 게 있고 또 이멀션 이후에는 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있어서 이 고지식한 미국 시장이 변화하기에는 K-뷰티는 아직 시험 단계이다. 그리고 그 시험 단계가 웨스트 코스트,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서부와 동부에서 시작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유통망 테스트 또한 해안선을 따라서 서부와 동부로 시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타파스트리 자료인데 이렇게 점으로 색깔이 쫙 들어있죠. 요 색깔들이 이제 아까 그 소비즈 챙그 67개를 이제 그 레프리젠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은 많이 보이는 게 보라색, 그리고 오렌지색, 그리고 하늘색. 그죠? 그럼 하늘색 같은 경우는 업타운 인디비주얼 해서 미국에 대략 400만 가구가 있고 3.6%의 이제 그 미국 가구 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그 타파스트리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4장짜리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아까 우리 여기 보면은 하늘색 있었죠? 업타운 인디비주얼. 업타운 인디비주얼을 2018년도 데이터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클래스에 들어가는 나이대, 연령대, 그리고 요거 남자, 여자 나누어진 것들, 요거는 인터넷 치시면 다 나와요. 답은 구글에 있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찾을지만 알면은 답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은 나이대, 성별,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인종이죠. 미국은 무슨 데이터를 발표할 때마다 인종을 같이 끼워서 놓는데 인종이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그 A들이 아까 이제 업타운 인디비주얼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지, 그리고 에버리지 인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에버리지 인컴과 얘네들이 돈 쓰는 데들 어디에 많이 쓰는지, 여기 보시면 어페럴이랑 서비스, 뭐 푸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다른 것보다 뭐를 더 쓰는지. 그럼 업타운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 돈을 제일 덜 쓰는 데가 이제 펜션 소셜 시큐리티라고 그래서 노후에 이제 인베스트 하는 걸 제일 덜 쓰는 그런 클래스인 거죠.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리뷰도 만들고 인플루언서 작업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대상들이 이런 연령대에, 이런 성별대에, 이런 인종들이 이런 데 돈을 쓰는데, 이런 그룹이 우리가 타겟하는 타겟층이라면은 인플루언서, 소셜 마케팅 또한 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로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미국 내 브랜드 마케팅 시간이 계속 많이 지체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저희가 하는 소셜 이벤트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는 것보다도 이제 계속 이벤트를 찾아다녀요. 요거는 저희가 그 담당하는 그 코스메틱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매주 한 2주 격으로 그 LA 근교에서 모이는 뭐 그런 모임들, 이거는 프로페셔널 여성들이었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뭐 병원 뭐 등등 해서 그런 이벤트를 찾아다니면서 제품 시연회도 하고, 거기에서 또 태깅을 통해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갔던 사람들, 저기에 파티시페이트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리버스로 태깅을 받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거기에 쓰기 위한 이제 영상, 자료 제작 등등, 요거는 이따가 끝나고 비디오 하나를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현지 영상 자료, 현지에서 모델 섭외해서 현지인 그 월드로, 현지인 분위기로 비디오 만들고 진행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게 비디오인데 이거는 일단 끝난 다음에 하고,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2003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온라인 유통망을 계속 포커스했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사업 부분은 2016년도에 코트라와 현지 물류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을 미국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진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트라 그리고 부산시와 같이 그 협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코트라와 부산시를 통해서 또 협조받을 수 있고, 2018년도에는 GMD라는 것을 통해서 대략 한 20개 업체 정도 브랜드를 미국에 라운치를 했고요.
현재는 2019년도에는 이제 민간 네트워크라는 그런 또 중진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을 미국으로 런치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계속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B2B 벤더 등록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래된 자료고요. 월마트, 홈디포, 타겟, 코스코는 조금 된 자료고 현재는 크로거, HEB의 온라인 쪽, 샘스클럽까지 온라인 닷컴 부분들, 이 회사들의 닷컴 부분들에 이제 벤더로 등록되어서 제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LA에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는 이 물류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돼서 지금 창고를 3군데를 LA 근교에 돌리고 있고, 저는 원래 백그라운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여서 시스템을 베이스로 뭐든지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빌리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필리핀 마닐라, 서울, 인천, 그리고 미국은 LA에 지사 본사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뒤에 지금 그 인천에서 그 담당하시는 이사님이랑 정우림님 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은 또 문의해 주시고, 이메일 주시면은 바로는 연락 못 드려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